오늘은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어제 유럽장이 아작이 났거든요. 유럽장 이틀 연속 힘을 잃은 상황이고, 초반부에는 그렇게 이렇게 세게 내려가지는 않았었는데 후반으로 내려가면서 쭉 밑으로 빠졌습니다. 아시아 시장 좀 빠졌는데, 미국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조금 흔들리다가 협상 타결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오니까 다시 반등했었는데, 다른 이슈들 때문에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중국의 PMI 지수 나온 게, 제조업 지수가 두 분기 연속 또 마이너스로 내려갔거든요. 서비스업은 이제 50대 상단에서, 상단이라네, 50대 이제 중반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 경제는 서비스 업종, 소비로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좀 더 무게감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준율 인하만 가지고 중국 경제를 돌리기에는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이제 최소한 금리 인하 정도 해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가 녹록치 않은 거죠. 미국하고 중국의 기준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국은 아직 올리는 상황에 있고 중국을 거꾸로 내려주면 차가 벌어지니까, 중국의 인민은행 당국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 계속 그걸 반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따라서 작년 11월 달부터 추세적으로 올라왔다가 위드 코로나까지 하면서 방향성을 보였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를 했다면 이거는 더 세게 위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 효과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거나 기대치가 높으면. 근데 여기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 직전에 있었던 저점을 뚫고 내려왔어요. CSI 300은 뭐 고점도 못 뚫었고요. 여기 보면 이 직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얘 고점도 못 뚫고 머리를 두들겨맞고 내려오고 직전 저점을 뚫었죠. 중국이 녹록치 않습니다. 중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독일이거든요. 독일 GDP 성장률이, 요게 그 쿼터별이고 QOQ고, 요게 이제 YOY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실질입니다. 둘 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실질 GDP 성장 인덱스를 보시면 이게 지금 둥근 머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올라오다가 둥근 머리 만들면 깨지잖아요. 얘 좀 약간 이렇게 머리를 치고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물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둥근 머리를 안 만들겠죠. 근데 전 뉘앙스가 이게 조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랫방향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이게 독일이 왜 제가 독일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경제 규모가 작은데, 뭐 중국에 비하면 훨씬 작은 거잖아요. 예, 독일이 사실 유로존을 대표하는 경제잖아요. 그리고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독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로 경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의 수출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독일 데이터를 보면 이제 전체 수출 데이터는 늘어나고 있는데, 유로존 지역 외의 수출 데이터는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 확실할 텐데, ISM 제조업 지수 나오기 전에 이 지역별로 지역 연준이 조사해가지고 그 제조업 지수를 먼저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뒤에 나와요, 발표가. 근데 최근 5개 주요 지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 검은색이 평균치거든요. 이게 이제 5개가 혼합적으로 되는데, 이걸 평균치를 뽑아낸 건데, 보시면 여기 살짝 들렸다가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시카고 쪽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반등했다가 밑으로 급락했거든요. 요게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살짝 들렸었거든요, 4월에. 근데 지금 이거 급락하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5개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급락하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아랫방향으로 급락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종 지수는 모르겠지만, 제조업 지수는 미국도 아랫방향으로 밑으로 더 추세적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혹은 예측치보다 훨씬 빠르게 세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제조업 측면에서는 계속 약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지표, 그 신규 일자리
나왔는데 살짝 들리긴 들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중간에 이제 내려오다가 들리고 다시 내려오다가 들리고 이런 반복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사실 계속 하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낮아졌죠, 하단이. 그다음에 여기 다시 하단이 여기 낮아졌죠, 직전보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하단이 여기 최근 하단이 요 이전에 있었던 하단보다 낮아졌잖아요. 상단을 아직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직전 상단을.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풍부한 건 맞는데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본 기사를 보면 블루칼라가 강세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 대학은 왜 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시급을 18,500원을 받는 뭐 미국 웨이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루 8시간 일하면 하루 10만 원을 벌잖아요. 8860 10만 원 더 버네요. 한 10만 한 4천 원? 10만 원 번다고 치고 한 달 일하면은 좀 그래도 뭐 큰 돈벌이는 아니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 여기 보시면 목수는 최저임금의 4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임선영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멜랜드주 21세 청년 4년제 대학금 등록금이 부담스러워서 진학을 미루고 있던 차에 대지원으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칼라 쪽의 일자리 쪽으로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부분적이고 높은 것이긴 하겠지만 목수 같은 경우는 32,700원이에요. 3만원 따져도 하루 8시간이라면 38에 24만 원이거든요. 뭐 열흘 일하면 240이고 한 25일 일하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제 블루칼라들이 이게 이 대학교 4년을 다닌다고 해서 사실 취업이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대학교들도 지금 요새 보도를 보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대학 가서 사실은 대학 등록금 대출 받아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취업도 안 되고, 미국에 이게 학자금 대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언제부터 늘어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도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대학 가서 대학 학자금 등록금 학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기 가느니 취업도 불안정한데 이렇게 이제 그냥 블루칼라 쪽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나는 그걸로 돈 벌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레스토랑, 테마파크 등 레저 적개업 분야는 물론 일자리 이거 이외에 건설, 제조, 물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16세에서 19세 근로자 실업률이 70만의 최저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기사 내용, 여기 기사 내용에는 없는데 있나? 그 외국의 노동자들 있잖아요. 외국 노동자들 막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 제재를 가하고 이러면서 이 미국 국내의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나 이런 쪽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국내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내 그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젊은이들을 찾으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어버리니까 임금 상승 압박을 받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자리를 찾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 그들은 거기서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지만 그 돈은 해외로 붙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있는 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가가치가 다시 국내에서 돌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일부 노동자들한테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힘든 거죠.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전체 틀로 놓고 보면 부가가치가 해외로 빠져나가질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좀 힘들더라도 욕먹겠는데 이거 자영업자분들한테 자영업자가 좀 힘들고 기업이 좀 힘들더라도 경제 전체 틀로 놓고 보면 국내 경제한테는 긍정적인 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네, 국가 경제 전체 틀로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무역 전쟁도 서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싸게 수입하거나 이런 형태로 안 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노동시장도 보면 외국 노동자보다 자국 노동자를 쓰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표 타겟 2%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 타겟 2% 타겟을 실제로 실현하기가 장기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채권 수익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채권 수익률이 50년대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서 81년도에 정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저인플레이션 구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그런 패턴으로 못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도 그렇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봤던 그런 낮은 수준의 금리 수준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국채 수익률도 3.5% 미만대에서 사면 안 되고 그 윗단에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밑으로 많이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국채를 통해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액션을 취하러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내려오는 상태가 미비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낮은 가격에 사버리면 실제로는 이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구조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향후에는 금리가 좀 높은 언저리에서 계속 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어제 강의들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기준금리가 쭉 내려가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번에 금리가 인하돼서 좀 내려가면 그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 돌아도 내가 만약에 변동금리의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면 고정금리를 세팅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이런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뭐 고용시장이라든가 혹은 뭐 국가 간 미중 간 무역 전쟁 이외에 뭐 서플라이 체인을 자국 내로 자꾸 세팅하려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올라와 있을 수 있도록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얘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